연구원이 올해 0.2%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역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직장인 4명 중 1명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규제로 타다와 우버 등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가 오늘 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가치 중심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치킨 등 자체 판매 제품의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물려 꼼수 인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독거 어르신들의 행복감을 높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과 바른 ICT 연구소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독거노인 67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패턴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 전후 행복감 점수는 12.57점에서 13.48점으로 높아졌고 고독감 점수는 2.53점에서 2.41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누구를 활용해 꾸준히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치매 발현을 2년 지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0.2%의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로 마이너스 1.6%를 기록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되면서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 활동이 대부분 정상화돼 올해 성장률이 0.2%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범위와 기간의 불확실성 등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내외 경제 활동이 제약되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등을 통해 총 163만 가구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찬신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 1,000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채, 공공분양 2만 9천 채 등 공공주택 총 21만 채를 공급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 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도 제공하는 등 올해 주거복지 수혜 가구는 163만 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또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추진해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수주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 기준도 마련합니다.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불필요한 규제는 타다와 우버 등 모빌리티 관련 규제와 공인인증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책 규제 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업계 1위는 은행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규제인식 조사 결과를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 인식 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명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규제로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꼽았습니다. 응답자 26.4%가 타다, 우버 등 택시 면허 없는 여객 운송 서비스 허용을 꼽았고 뒤를 이어 공인인증서 폐지도 18.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인 71.1%는 한국의 규제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매우 높다는 응답이 46.7%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직장인들은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이익 집단의 이기적 행보를 꼽았습니다. 타다 등 모빌리티 규제 개혁이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책 규제 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업계 1위부터 3위는 모두 금융 관련이었습니다. 86.5%가 은행 업계를 꼽았고 카드 업계와 증권 업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금융업계 재직자들은 그간 금융산업에 대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입을 모아 지적해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공동 대표 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화상 상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창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해외 바이어에 브랜드K 제품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해외 수출길을 뚫기 위해 박영선 장관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번 상담회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비접촉 형식의 화상 상담회 형태로 진행됐고 국내 71개 K중소기업이 세계 11개국 41개 해외 바이어와 약 12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저희 제품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 열린 상담회에 앞서 지난 4월 1차 화상 상담회에서 133개 중소기업이 16개국 54개 해외 바이어와 2,400만 달러 규모 179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두 번째 화상 상담회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K-방역 제품과 K-뷰티, K-푸드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브랜드 제품의 위상을 세계로 알리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화상 상담회는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10번의 화상 상담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K,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천병이고 세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그런 어떤 노력이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5월 27일 신북방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화상 상담회를 개최해 브랜드 K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경제TV가 오늘 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제네시스박으로 알려진 부동산 세법 전문가 박민수 MJ원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서 올해 가장 유의해야 할 세법으로 주택 임대소득세를 꼽았는데요. 올해부터 전면 과세가 되면서 제3의 보유세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부동산 과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제네시스박 박민수 MJ원 대표는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에서
주택임대소득세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비과세였던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대표는 주택임대소득세가 사업소득에 포함되긴 하지만 앞으로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제3의 보유세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주택자도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에서 월세 소득을 거두고 있다면 과세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부부 합산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 대표는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을 거두는 사람들은 부부 공동명의를 적극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분리과세를 선택해 절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추가로 나올 부동산 관련 세법도 유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매년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데다 최근 정부가 법인주택 거래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며 올해 추가 대책들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1주택자, 내 집 마련 수요자 등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분들은 출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건의 매도 순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거냐. 1주택자라면 아마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 즉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하면서 갈아타는 거 좋아하실 텐데 바뀐 세법 잘 체크하시고 갈아타시면 좋겠고.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최근 GS25C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가 일제히 치킨 등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가격 오름폭은 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약 10%가량 올렸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소비가 편의점에 집중되는 이때에 가격을 인상했다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편의점사들이 가격 인상 꼼수로 겨우 살아는 소비와 매출 회복에 찬물을 붓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편의점사들의 입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비용 상승과 납품업체의 요구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의점 3사에서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 가격 올린 건가요? 네, 주요 편의점 업체들이 치킨과 튀김류 등 즉석식품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먼저 이달 1일부로 CU와 세븐일레븐이 조각치킨과 꼬치 튀김류의 가격을 5%에서 최대 13%가량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19일 GS25도 치킨과 꼬치류 3종의 가격을 약 10%가량 올렸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치킨, 꼬치류 5종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매콤 넓적다리와 마일드 넓적다리는 2,000원에서 2,100원으로 100원을 올렸고 허브 안심꼬치와 순살꼬치, 매콤 순살꼬치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이 올랐습니다. GS25도 조각치킨 3종의 가격을 200원씩 인상했는데요. 품목별로는 바삭 통다리 치킨이 기존 2,000원에서 2,200원으로, 바삭 매콤치킨과 할라피뇨 치킨이 2,100원에서 2,300원으로 품목당 200원씩 약 10% 뛰었습니다. 더불어 CU도 튀김류 10종의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씩 인상했습니다. 네, 3사 모두 대대적으로 가격을 좀 올렸는데 왜 이때 마침 이때 가격을 올렸느냐,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좀 일고 있다고요? 네, 재난지원금의 소비가 편의점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가 가격 인상을 철회하려며 비판 논평을 냈는데요. 한상 총련은 최근 편의점 본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면서 편의점 본사는 가격 인상 꼼수로 겨우 살아난 소비와 매출 회복에 찬물을 붓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편의점 가맹본사의 가격 인상은 재난지원금 특수에 기대어 자그마한 이익을 늘려보려는 얄팍한 얌체 상술에 불과하다면서 일선 판매 현장에서 이미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 항의하고 있으며 불매도 말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의 얌체 상술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편의점주다. 편하게 동네 편의점을 찾던 소비자들의 외면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란가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격 인상을 즉각 처리할 것과 오히려 가격 인하를 통해 감염병 재난 시기에 편의점을 찾아준 소비자들에게 화답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 유통사들 중에서 편의점만 재난지원금 판매처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수를 맞아서 이때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주변 반응도 좀 어떤가요? 네, 현재 정부는 대기업 유통사들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온라인몰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한 상황인데요. 다만 대형 유통사 중 편의점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편의점들은 긴급재난금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특수를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들의 주 수요층인 1인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40만 원을 받으면서 인당 기준으로 가장 최대 금액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인 가구 위주의 편의점 장보기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GS25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6일과 17일 헤어, 바디 세정용품 매출이 직전 주말 대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골프와 캠핑용품 등 스포츠 용품 매출도 2배 넘게 늘었고 반려동물 용품, 소형 가전류, 완규 등 판매량도 50% 이상 늘었습니다. 또 국산 과일류와 돼지고기, 수입 소고기, 양곡류 매출 역시 50% 이상 늘었습니다. CU에서도 지난 주말 과일과 채소, 식재료 매출이 14%에서 16%가량 늘었습니다. 이마트24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던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자녀와 관련한 생필품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어린이 음료가 71.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이어서 기저귀, 완구, 토이캔디, 아기 물티슈가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에서도 생필품과 장보기 관련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남성용 면도기는 45.2%, 쌈장 화장품은 48.1% 늘었고 주류의 전체 매출은 7.5%, 생활용품 매출도 13.6%, 기저귀도 17.2% 판매가 늘었습니다. 네, 편의점 3사의 입장이 또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가격 인상에 나선 이유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편의점 3사가 나란히 가격 인상에 나선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원부자재 비용 상승 때문입니다. 또한 3사는 공통된 이유로 납품업체의 가격 인상 요청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각사별로 이유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GS25는 원부자재 비용 및 인건비 증가 문제로 협력사의 가격 인상 요청이 있었다. 최소한의 품목에 한해 부득이 가격을 높였다고 설명했고요. CU와 세븐일레븐도 해외 생산 공장의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사들은 특히 이번 논란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편의점 입장 들어보시죠. 조각치킨 3조각을 납품한 업체가 이제 연초부터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원가 상승, 인건비 상승, 환율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최단 업체하고 어떻게 하면 좀 최단 늦출 수 있는가 해서 협의를 하다가 재난지원금 때 가격 올렸다고 하는데 진짜 중소기업 업체가 그런 작은 업체가 이제 납품 원가 때문에 막 협의하다 올렸는데 이건 재난지원금으로 결부하시는 거는 진짜 오비일학이다. 진짜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인상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그런 일반적인 대기업이 아니고 저희 쪽에 이제 닭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업이 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태국 쪽에서 이제 원산지인데 환율에 대한 인상권도 좀 발생을 했고 그다음 현재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영을 안 해주는 것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이제 5월부로 이제 소폭 상승된 거는 이제 편의점 업계가 전반적으로 맞고요. 예, 그건 맞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게 원가 인상의 요인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판매가 상승이라는 점이고요. 이걸 좀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좀 엮이는 건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 네, 편의점사들은 원가 인상 요인을 좀 들고 있는데 억울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 타이밍에 가격을 올렸다라는 부분이 또 아쉽지 않나 싶은데 이 외에 다른 근거나 요인들은 없나요? 네, 또 다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모두 재난지원금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요, 치킨 판매점 자체가 전체 점포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GS25의 경우 전체 14,000여 개 점포 중에 치킨을 판매하는 점포는 5,000여 점으로 전체의 약 35% 수준입니다. CU의 경우 전체 14,000여 개 점포 중에 4,000점에서 치킨류를 판매 중으로 전체의 약 27%, 세븐일레븐은 50개 점포 중에 2,000점에서 치킨을 판매 중으로 전체의 20%가량에 해당됩니다. 편의점 업계는 만약 가격 인상을 통해 매출을 늘리려고 했으면 전체 점포 중 일부만 판매하는 치킨이 아니라 다른 품목을 택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 남기려면은 그 치킨 가게 막 많지도 않잖아요. 전점포에 파는 뭐 콜라나 이런 거 올려버려야죠. 근데 저는 마스크 파동할 때도 마스크 가격 인상 없었고 고객들이 다 보는데 그렇게 가격 인상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제 수요가 있을 만한 걸 타겟점에서만 좀 하는 거고, 더욱이 이제 편의점에 판매하는 치킨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용이 아닌 정말 간식용으로 이렇게 작게 꼬치식으로 파는 게 메인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에 어떤 그런 거를 만약에 했다라면, 치킨을 저희가 판매를 가격을 오르진 않았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오히려 더 전체 그 가맹점 점포에서 판매하는 어떤 상품의 가격을 올렸겠지. 치킨을 올렸겠습니까?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앞두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네, 이 편의점사들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에 그것도 동시에 이렇게 가격을 인상한 점은 오비일학이다라는 주장은 좀 어불성성으로 보이고요.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관련 논란 문다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법인 세수가 56조 6천억 원에 그쳐 정부 예산액보다 7조 9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예산을 지난해보다 18.8% 낮춰 잡았지만 기업 실적 부진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법인세 수는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과 소비 둔화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결국 8월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실제 연간 법인세 수는 예측치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다우지수는 1.59%, S&P 500 지수는 1.05%, 나스닥은 0.54%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의료 전문지 스탯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모더나가 발표한 백신 물질의 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더나가 발표한 대부분은 데이터가 아닌 말뿐이라며 모더나가 발표한 수치들도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카페24가 미국의 페이스북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카페24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프로젝트 페이스북 숍스 프로젝트의 협력 기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글로벌 광고와 마케팅 서비스 등 관련 지원을 통해 최적화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재석 카페24 대표는 페이스북과의 이번 협력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경북 구미에 있는 TV 생산 라인 2개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지역에 TV 공급을 전담하는 거점 생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1995년 준공된 인도네시아 찌삐뚱의 공장은 이번 라인 이전을 계기로 조립 품질 검사, 포장 등 전 공정에 걸친 자동화 설비도 대거 확충해 생산 능력을 50%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롤러블 등 초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고 신제품 양산성 검증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연구를 시작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오늘 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을 내놨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가치 중심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랐습니다. 특히 하반기 시장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설석윤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가 개최한 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와 각종 부동산 규제 등 얼어붙은 경기 침체로 경직된 부동산 시장 역시 장기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규제 완화 등 6월 이후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집중됐습니다. 필명 파쇼으로 활동하는 스마트 튜브 김학열 소장은 발전 가능성 등 가치 중심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반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돼 있었는데 7월 이후부터는 좀 풀려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좀 모이는 곳들, 수요가 모이는 곳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떨어진 집값 등 수치에 집중하는 단기적 투자는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놀라운 부동산 정형근 대표는 호가는 소폭 상승하는 수준일 거라며 1주택자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시적 양도세 완화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오히려 매도세가 줄면서 거래할 수 있는 주택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2019년과 같이 1주택자 수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있는 호가순에서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시장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9억 이하 접근성이 비교적 쉬운 리모델링 단지나 비규제 지역들을 공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약시장은 꾸준히 활기를 보여 입지가 우수한 서울 인접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중북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1도, 광주와 대구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도, 광주와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은 15도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서로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속초 16도, 강릉 15도, 울진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살펴보면 전주 11도, 부산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중북부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중부지방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제라이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